자, 우리 오늘 주제 통합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 여러분 좀 헷갈렸을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 자,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지만 비문학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일단 자신의 독해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방학 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재지 말고 그리고 문장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며 글을 읽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그냥 시간에 쫓겨서 눈으로는 글자를 보는데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문제를 푼다. 그건 정말 그냥 시간 낭비 공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쫓기지 말고 지금은 최대한 이해하면서 읽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가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란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에이전트 주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학습 주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강화학습이란 어떤 것이냐면 학습 주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환경으로 받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 이게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이 최적의 의사결정이 아마 보상을 최대화하는 그 결정이겠네요. 이 과정을 학습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수학자 리처드 벨만은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얘들아? 그렇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모형이 바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MDP랑 이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이죠. MDP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순차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래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에서 마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 모형이 어떤 것이냐면요. 불확실성 있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예측이 어떤 확률로 주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 모형이 바로 이 모형이다. 근데 여기서 마코프 특성? 이게 뭐지? 선생님도 모르겠어.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볼게요. 마코프 특성이랑 바로 나오네요.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성질.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마코프 특성이구나. 오케이. 즉,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상태를 예측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은 과정이 있었어.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 전까지의 과정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과정은 다음 미래를 예측할 때, 즉 다음을 예측할 때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거 필요 없고 나는 얘만 가지고 다음 상태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고 기억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마코프 특성이었어요. 자, 이 마코프 특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찾아야 돼. 마코프 특성이란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거야. 이때까지 있었던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거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자, 1번 선치 같이 볼게요. 기억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함을 전제한다. 얘들아, 지금 이게 가치 평가에 대한 게 아니잖아. 그냥 이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지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1번 X. 다음 2번.
기억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측은 현재에만 의존함을 전제한다. 그렇죠. 이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이제 이 미래 상태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기억은 맞는 내용이네요. 오케이.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 기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경로가 현재 상태를 구성함을 전제한다. 얘들아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번도 X.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기억은 과거에 대한 정보 없이 미래를 예측해야 함을 전제한다. 맞죠? 과거 전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5번의 기억은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두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MDP는 그 의사결정 모형이었어요.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 상태란 에이전트에게 관찰되는 환경을 오케이.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인가 보네요. 환경 상태. 다음 행동이랑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반응. 결국 행동이네. 그 다음 보상은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이다. 오케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피드백을 보상이라고 한답니다. 상태 변이 확률은 이건 굉장히 단어가 낯설다. 그지? 그럼 요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상태 변이 확률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을 상태 변이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에 따라서 A라는 상태였는데 B라는 상태로 이동할 확률을 상태 변이 확률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럼 상태가 변할 확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었어. 자, 아까 나왔었잖아. 그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당연히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겠죠. 아까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정책은 각각의 상태에서 취할 행동의 묶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림에서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의 상태는 공부, 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 공부하고요, 운동하고요. 오케이. 다음 영어 공부 상태에서는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는데 보자. 영어 공부 상태에서 어떤 행동? 카페를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선택한 행동에 따라 다음 상태인 카페, 운동으로 이동할 확률, 즉 상태 변이 확률은 상태 변이 확률 뭐라고 했냐면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 즉 영어 공부 상태에서 카페 혹은 운동이라는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 그래서 상태 변이 확률이죠. 이해됐죠? 이 확률은 각각 0.4와 0.6으로 주어지고 있다. 맞네. 카페 갈 확률이 0.4, 운동할 확률 0.6. 됐네요. 자, 그리고 이때 보상은 각각 플러스 1, 플러스 10이다. 카페를 갔을 때 보상 1, 운동을 했을 때 보상 10. 맞네요. 에이전트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그게 바로 이 에이전트가 하는 강화학습이라고 했었잖아요.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산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감쇄계수라고 한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보상 총합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건 결국 미래의 이러한 보상을 요렇게 받게 되는데 그럼 대체 이 미래의 보상이 현재 시점으로 따졌을 때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과정이 환산이 필요하대요. 이 환산에 사용되는 가중치가 바로 감쇄계수다. 그럼 감쇄계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네요. 감쇄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이면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1이면 모든 미래의 보상을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한 번에 이해됐으면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감세계수는 0, 1 사이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0에 가까울수록 어떠냐면 0이면요.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표 대학, 목표 학과,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솔직히 공부하기 싫잖아. 유튜브 보고 싶고 집에서 먹고 놀고 쉬고 싶잖아. 자, 이 0 상태에서는요.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난 지금 행복한 게 최고야. 그냥 여기서는 유튜브 보고 노는 게 최고의 보상이 되는 것이겠죠?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자, 1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모든 미래의 보상을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이죠. 즉, 이 1에서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진로를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때의 그 미래에 여러분이 느낄 행복 자체가 바로 현재 느끼는 행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감세계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보상과 감세계수가 정의되면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상태가치와 이걸 상태가치라고 한답니다. 그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행동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볼게요. 이때 행동가치의 최대값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 보상의 최대값은 상태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 이 말은 뭐냐면, 자, 결국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최대 총합이 상태가치이기 때문에 행동가치의 최대값이 바로 이 상태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 보상의 최대값,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태가치다라고 말을 하니까 즉, 이 상태가치는 내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최대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는 최적의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가치가 이게 바로 최적의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그 행동가치겠죠. 그게 이 행동가치의 최대값이겠죠. 그것이 바로 상태가치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 정책은 상태가치와 동일한 행동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의 묶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이 행동가치의 최대값은 상태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이 A, B, C, D라고 해봐. 이 A, B, C, D는 각각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다른 보상이 주어져. 그런데 어떤 행동을 이제 내가 취하는데 보상이 최대인 행동들만 내가 골라서 취하는 거야. 즉, 내가 미래에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만 골라서 한다. 즉, 행동 가치를 내가 최대로 올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최대 총합인 상태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됐죠? 그래서 이 최적 정책이라는 것은 상태 가치와 동일한 모든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 즉 내가 미래에 받을 최대 보상을 선택하는 그 행동들의 묶음이 최적 정책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행동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앞에서 말한 어떤 학습? 맞아, 제일 앞부분에서 말한 강화학습이겠죠. 미래에 받을 보상을 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가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이 도출되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어떤 모형이었어? 맞아, MDP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2번 볼게요. 가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하는 방법? 좀 평가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떤 발생 가능함, 내가 받게 될 뭐 보상과 관련해서 이 행동을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 행동들을 평가하는 방법?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는 행위자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결과가 새로운 상호작용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 어떤 에이전트, 즉 학습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어떤 환경, 즉 자신의 주어진 상태 속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어. 이 선택한 결과가 새로운 상호작용, 즉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가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 이어서 우리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4번, 5번은 본문에 정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만 볼게요. 감쇄계수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미래보다 현재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자, 감쇄계수의 크기가 감소한다. 즉, 얘가 0에 가까울수록 이라는 뜻이다. 그지? 0에 가까울수록 아까 뭘 한다 했었지? 유튜브를 본다고 했잖아. 즉, 미래보다 현재를 고려해. 현재의 즐거움이 최고다. 유튜브 보고 놀고 먹는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다음 2번. 어떤 상태에서의 행동에 따른 보상은 직전 상태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태에서의 행동에 따른 보상은 직전 상태? 자, 한번 볼게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뭘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죠? 이 행동을 취하는 건 얘들아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보상을 받게 돼.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치? 이 직전 상태라는 것은 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그 직전. 즉, 과거. 어떤 이 과거의 행동이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직전 상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행동에 의해 보상이 주어진다, 피드백을 받는다 라는 설명이 올바른 설명이겠죠. 2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겪는 시행착오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드러난다. 자, 각각의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겪는 이 시행착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랬다가 A라는 행동을 했다가 B라는 행동을 했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행착오가. 이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드러난다.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요.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보상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자, 마이너스가 있었나? 여기 있었어. 어떨 때는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플러스일 수 있고요. 됐죠? 다음 5번 선지 혹시나 못 봤을까봐 어떤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상태로 이동할 때의 이동할 상태 변이 확률의 총합은 1.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학 공부 상태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 두 행동.
0.2, 0.8 1이다 그지? 다음 영어 공부에서도 0.4, 0.6 다 보면은 상대 변이 확률의 합은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가 봤고요. 이제 나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벌써 처음부터 가설이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투자자를 가정하여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변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모형에서 얘들아, 이 모형이 어떤 모형일까? 맞아. 앞에서 나온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금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은 주식을 매입한다, 산다는 것이죠. 주식을 사는 목적은 배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매도, 주식을 팜으로써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1번이든 2번이든 무엇을 위해? 주식을 통해 자신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혹시나 배당금, 자본이득, 주석 나와 있는데 주석을 이해하지 못했을 사람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이 배당금은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어. 근데 그 회사에 이익이 난 거야. 그러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의 그 회사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즉,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났을수록 받는 배당금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듯이 이 회사에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를 보너스처럼 나눠주는 것이 배당금이고요. 자본이득은 여러분 주식을 팔았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차익, 얻게 되는 어떤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본이득은 결국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배당금에 의해 자본이득이 결정된다는 것이 자, 봐봐.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의 이익이 어땠다는 걸까? 그렇지. 회사의 이익이 많았으니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이겠죠? 그럼 회사의 이익이 많은 주식은 팔았을 때 이득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즉, 자본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이 배당금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구나. 오케이.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 주식의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 총합의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이 주식이 가치 있냐 아니냐는 그 기업이 미래에 배당금을 대체 나에게 얼마나 줄까? 그 합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합이 현재 얼마나 가치 있는가와 일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 총합이 얘들아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그 주식의 가치는 어떨까? 그렇지. 당연히 높겠죠. 즉, 미래에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회사라면 현재 더 가치 있는 회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야, 얘들아. 애플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 노숟가락을 파는 이 숟가락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디가 배당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 맞아, 여기가 애플이 훨씬 배당금을 나에게 미래에 많이 줄 것 같아. 배당금의 총합이 더 높을 것 같아. 왜? 이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잖아, 애플이. 자, 그러니까 훨씬 여기가
현재로서 가치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합이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미래의 배당금은 불확실함으로, 그렇죠. 미래에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 주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에는 미래의 배당금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주가, 이 주식의 가격에는 미래 배당금이 얼마냐, 이것을 이 현재 시점에서 기대하는 이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조건부 기대치가 뭐지? 나오겠죠. 조건부 기대치란 바로 나오네요.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라고 합니다. 자, 이 조건부 기대치는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었을 때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서 결국 주가 변동, 주식의 가격이 오락가락하는 이 변동 현상은 시장에서 평가된 조건부 기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이해했으면 넘어가도 괜찮아. 혹시 이해 못했을 사람들을 위해 자, 이 조건부 기대치란 이 현재까지의 정보에 기초했을 때 이걸 기반으로 생각하는 기대치입니다. 즉, 미래에 어떤 이 회사의 주식의 배당금은 얼마일 것이다 라는 이 정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주식과 관련해 좋은 정보가 있어. 현재까지 좋은 정보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좋은 주식이라면, 좋은 정보가 이제 주어졌으면은 미래의 배당금이 어떨 것이라 생각하겠어? 미래의 배당금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뭔가 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 그러면 이 회사는 미래에 나에게 줄 배당금이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뭔가 그 주식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또 배당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됐죠? 그럼으로써 이 미래의 주가,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건부 기대치는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므로 지금 이 매 시점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의해서 그 주식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이 주식에 대한 이 기대치가 이 모든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예측 오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예측 오차, 이건 또 뭘까? 계속 봅시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 이 투자자들은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주식 가격에 아주 빠르게 반영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업 관련 정보가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괴리될 경우, 기업의 내재 가치와 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 내재 가치라는 건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겠죠?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익 실현, 이 수익 실현의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충분히 가치가 아주 높은 주식인데 이게 저평가되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 이 주가가 너무 낮은 상태, 이런 괴리가 발생할 경우 수익을 실현할 기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혹시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컨대 얘들아, 우리 코로나 시절에 학교 못 나왔잖아. 그래서 줌 어플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어. 자, 봐봐. 근데 만약에 원래라면
이 줌이란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줌을 학교에서 전국의 학교에서 쓴다더라. 그러면 이게 주가에 반영되어서 줌 관련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정보를. 근데 이 정보가 주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정보를 알고 있던 그 소수의 사람만 줌 주식을 구입했겠죠. 왜냐면 이들은 이제 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의 주가는 줌이라는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줌 주식을 사 놓았겠죠. 그럼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기회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소수만 구입해서 이 소수만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매하기 때문에 즉, 이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관련 정보들을 엄청나게 모으겠죠. 자, 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에는 정보 누락이나 체계적 예측 오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 예측 오차를 한번 추측해보자. 이 예측 오차라는 것이 자, 만약에 주식 관련 정보가 누락된다면 봐봐, 이 줌 쓴다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그 줌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정보가 누락됐다는 건? 그렇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때 발생하는 오차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주가에 그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주가는 일정한 규칙성 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임의보행 현상이라 부른다. 왜 주가는 규칙성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걸까? 이 주식과 관련된 이 정보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걸 임의보행, 랜덤 워크, 랜덤 현상이라 부른다. 오케이. 자,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랜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자, 나의 A의 특성, 이 A가 무엇이었냐면요. 임의보행 현상이었어.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는 거야, 주가에. 그래서 반영된 정보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이때 이 정보는 누락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A 임의보행이었어. 자, 이걸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보기를 보지 않아도 거의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자, 일단 보기를 볼게요. 자, 합리적 기대란 경제 주체가 경제 변수를 예측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자,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러나 경제 주체가 모든 정보를 완벽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지,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알겠어. 합리적 기대가 완전한 예측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예측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즉각 수정되어서 동일한 오차는 반복되지 않는다. 오차가 한 번 발생할 수 있지만 동일한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반면 과거의 주가 변화만을 기준으로 미래의 주가를 전망하는 경우, 다른 경우네요, 아예. 과거 주가 변화를 기준으로 미래의 주가를 전망하는 경우 같은 예측 오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체계적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는요, 지금 첫 번째 사례, 그리고 여기 동일한 오차가 반복되지 않는 사례와
같은 예측 오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체계적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보기 전에 우리가 본 이 임의 보행은 1, 2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 맞아. 여기에 훨씬 가까운 것 같다. 그치? 체계적 예측 오차 발생 안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에. 자, 1번 볼게요. 과거에 발생한 예측 오차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요것은 1번에 대한 내용이니 2번에 대한 내용이니? 그렇지, 요건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측에 기반이 되는 정보가 쌓일수록 예측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다. 얘들아, 정보가 쌓일수록 예측의 정확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다음 3번. 과거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경향성이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어때 얘들아? 과거의 주가 변화를 기준으로 전망하는 요거 역시 2번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음 4번. 파악되지 않았던 정보가 입수되면 이전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요. 정보가 주가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임의 보행 현상이죠. 그러니 답은 4번이겠네요. 자, 됐죠? 마지막 5번. 발생 가능한 사건이 아닌 발생했던 사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 이미 발생했던 사건은 과거의 일이잖아. 과거의 일에 의존하지 않죠. 임의 보행. 과거의 일에 신경 쓰는 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4번이 답인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 자, 볼게요. 만약 현재의 주가가 알려진 정보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 향후 가격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줌이 학교에 쓸 것이다 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반영되겠지 라는 걸 기대하겠죠. 자, 예를 들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좋은 소식이라면 주가는 오르고 나쁜 소식이라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가격 조정 속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야? 이 가격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가격 조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전제하고 있네요.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가운데 미래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데 도움되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다는 뜻이겠지. 만약 그런 정보가 남아있다면 차익 거래로 인해 즉시 주가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남아있다면요.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도 주가의 과거 변동 패턴에 기초하여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이 높은 수익률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그지? 그렇지만 남이 모르는 정보가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바로 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즉 보통 나는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효율적 시장이란 겁니다. 이 가격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가 즉각적이므로 지속적 초과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남이 모르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에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나에 대한 걸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나는요, 모두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이 도출되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을까? 아까 어떤 모형 나왔더라? 제일 처음에 얘들아 여기서 효율적 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효율적 시장 이야기는 사실 제일 앞에 나왔었어. 여기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 이 모형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효율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모형은 어때 얘들아? 결국 미래에 받을 배당금이 불확실한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최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주식 매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 볼게요. 2번. 나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아니, 나는 확실히 평가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다음 3번 볼게요. 자, 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들 속에서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 나가 아니라 뭐였어? 가였죠. 가. 이 상태 변이 확률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3번 요 가입니다. 다음 이제 4번 선지 볼게요. 나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나에 해당이 되면 안 되겠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가 새로운 상호작용으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투자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어떤 자신이 아는 정보와 상호작용한 결과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나와 달리 아니 나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나는 합리적 행동이 비합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원인?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었어. 이 합리적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이고요.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이 니은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누락된 정보가 없이 모든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이었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2번의 니은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측은 현재에만 의존한다. 즉, 현재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볼게요. 니은은 미래에 실현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 5번. 니은은 과거 정보만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함을 전제한다. 아니, 과거 정보만으로 X, 현재 주어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항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